예,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임시국회 본회의는 어제도 못 열렸고 선거법 단일화 문제도 쉽게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어제 패스트트랙 규탄 대회에 참석한 한국당 지지자들이 국회 본청 난입을 시도하며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김현 전 국회의원, 조혜진 전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먼저 제가 방금 기사를 통해 전해드린 어제 있었던 국회 한국당 지지자들의 본청 난입이라고 해야 될까요? 무단 진입을 하려 했던 시도 과정에서 불거진 불상사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일부 여당 의원들과 정의당 의원들도 봉변을 당했고 그 앞에서 천막농성 중이던 다른 군소정당도 좀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폭행 비슷한 것도 연출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까지 갔을까? 왜 누가 이걸 방치를 했을까? 서로 책임 공방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이인영 원내대표도 철저하게 좀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자유한국당이 동원령을 내려서 지금 기자회견 형태의 이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0명을 동원한다 그래가지고 담당 최고위원도 정하고 제가 어저께 저희도 회의 때문에 이제 그 국회에 있었는데 일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좀 난잡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초유의 사태입니다. 세 번째는 국회의원을 정치 테러를 한 상황입니다. 국회 안에서는 사실은 100m 안에서는 집회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법상. 근데 서른 저희 최고위원이 한노위 회의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그 차량을 완전히 에워싸고 결국은 경찰 보호를 받고 도보로 이동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피켓을 들었는데요. 대통령 하야, 공수처 반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종용하고 있는 것이 자유한국당이고 한교안 대표가 수고했다 격려까지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교안 대표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상식적으로 상상을 할 수 없는 행위와 발언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요. 이 모든 책임은 자유한국당의 한교안 대표가 지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선진화법으로 위반되어 있는 검찰이 이 의원들을 봐주기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것 아니냐. 결국은 국가 공권력이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지금 검찰이 더 늦게 계속 이렇게 봐주기는 결국은 공수처를 처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자유한국당과의 커다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의혹을 감출 수 없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한교안 대표는 멈춰야 될 것이고요. 검찰은 온전한 법 집행을 해야 될 것이고요. 공권력이 이렇게 유린되는 상황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됩니다. 국회의장이 경호권 발동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오늘은 사무처 직원들이 일일이 신원을 확인한다고 합니다. 오후에 규탄 집회가 같은 장소에 있습니다. 국회 계단까지가 집회 장소 허가된 곳이었는데 그걸 넘어서서 지자들이 무단으로 진입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었나 봅니다. 19일까지 일단 계획이 돼 있다고 합니다. 글쎄 황교안 대표가 책임을 전적으로 져야 될 상황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조현님 어제 상황 어떻게 좀 지켜보셨습니까? 어제 집회 참석자들하고 민주당 의원들 또 정의당 당직자들하고 충돌이 빚어진 그건 좀 유감스러운 일인데 특정 정당 소속의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국회 경내에서 집회를 한 거는 여야 없이 계속 그동안에 있어왔던 일입니다. 한국당이 처음 한 게 아니고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더 빈번하게 이제 자주 했었던 일이고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본청에 진입하려고 했던 거는 물론 이제 본청에 출입증 없이 들어가려고 하는 행동은 본청 출입 규정에 위반되는 행동입니다만은 민주당이나 민노당이 야당일 때는 본청 안에 당직자들이나 당원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고 18대 때는 본회의장에서 그때 제 기억에는 이제 미디어법하고 몇 가지 법안을 처리할 때 같은데 민노당 당직자들, 당원들하고 좌파 시민단체 회원들이 본회의장 안에 들어왔어요. 본회의장 안에 방청석을 완전히 점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서가지고 몇 시간 동안 그 법안 처리되는 동안에 계속 고함 지르고 외치고 해가지고 의장의 의사진행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정말 아수라장인 상황에서 법안 처리를 한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 물론 그런 것이 이제 바람직하지는 않은데 당연히 이제 법적으로 처리돼야 되고 한데 그거에 비하면은 집회를 한 거 또는 거기서 이제 본청에 들어가려고 한 거를 처음 있는 일이거나 아주
불법적인 행동이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같이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근데 황교안 대표는 참석자들한테 불법은 안 된다, 합법적으로 평화적으로 싸우자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계속 거기 농성하려고 하는 집회 참석자들을 국회 바깥으로 경내로 이제 끌고 나가고 했었기 때문에 황 대표로서는 바르게 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지금 좀 궁색한 얘기이죠. 지금 이 얘기를,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불법 행위를 막았다라고 얘기하는 오후 7시 상황입니다. 내내 방치한 겁니다. 현장을 안 보셔서 저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다음에 2016년도 선진화법을 한 이유는 국회 안에서 폭력적인 행위를 하지 말자라는 여야 의원들의 사실상의 합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물론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 그다음에 언론 노조에서 와서 항의하고 농성을 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선진화법이라는 것이 이 국회에서 법으로 만들어 난 뒤에는 저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회 계단까지입니다. 집회가 허용되는 기자회견이고,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는 것은 사실상 다 안 해왔던 거죠. 근데 지금은 저분들이 어떻게 한 것은 국회 본청을 에워쌌습니다. 예. 에워쌌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른 의원이 후문으로 나가는데 거기에 차량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빨갱이 잡아라, 서로는 빨갱이다, 북한으로 보내야 된다, 그리고 육두문자까지 나왔습니다. 이것이 과연 어떻게 허용되는 기준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여야를 떠나고 민도청이 들어와서 항의 집회를 했다, 아닙니다. 잡아갔습니다, 경찰이. 예. 그러니까 담을 넘어서 들어간 것을 연행해서 구속까지 시켰던 것이 지난 시기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 벌어진 일에 대해서 정말 저는 여야를 떠나서 국민들이 과연 납득하겠냐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두둔하거나 그럴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위험한 거다. 이기 때문에 만약에 19일까지 하더라도 법이 좀 허용한 법위 내에서 계단까지 한 것은 허용될 수 있지만 에워싸면서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하는 것은 정치 테러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아마 제 생각이 아니라 국민들의 생각일 겁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예상이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난 2017년, 2016년 촛불 집회도 계속 나가봤었고, 이번에 광화문 집회도 계속 나가고 있는데, 광화문 집회에 나가서 그 분위기를 보면은 이게 비상한 상황이라는 걸 갖다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광화문 집회에 나오는 분들은 이제 흔히 말하는 자유우파 국민들인데, 이분들은 선거법이나 공수처법이 여당 안대로 강행 처리되면은 이거는 나라가 거의 이제부터는 이제 좌파 장기 독재 체제가 들어서고, 그 뒤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오고 가는 이야기들은 여기서 그대로 옮길 수 없을 정도로까지 흉흉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기 그들이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 민심을 알았다면은 민주당이나 나머지 4+1 트랙 이렇게 이쪽에서 수적으로 아무리 우세하다고 하더라도 제1야당을 배제하고 이렇게 강행 처리를 못할 것이고, 수적으로 그렇게 강행 처리하면 광화문에 있는 국민들은, 그러면 우리가 나서서 나라를 지킬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 여당은 자기 지지자들만 보고 가는 것 같은데, 그렇게 가가지고는 정말 아주 비극적인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지금 광화문에 나가보면 드는 생각이라는 걸 갖다가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국회까지 이런 모습이 옮겨져서 왔다라는 것 자체가 국회의원 모두가 좀 크게 느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이 부분에서 논평은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좌파 우파 얘기하는 정말 구시대적 발언, 색깔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주장은 있을 수 있으나 국회 안에서 해도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치를 하신 분들이, 그리고 정치를 하고 있는 분들이 허용해야 될 범위가 있는 겁니다. 주된 이 정도로 하시죠. 협치를 하고 뭔가 정말 말 그대로 정치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게 지금 국회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본회의가 계속해서 열리지 않고 있는 이 상황인데, 지금
여야 3당 교섭단체 회동도 불발되고 있고요. 그리고 4+1 협의체 내에서의 논의도 지금 좀 자중질환이 되고 있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지금 이 현상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차피 이것은 뭐 국회법은 처리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어느 하나의 안이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이 227 그다음에 그 73으로 만들어진 거가 지금 선거제도가 예. 사실은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협의위에 합의하겠다라는 지속적인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결과론적으로는 공수처법을 처리를 안 하게 하거나 또는 못하게 하는 자유한국당의 전략이 지금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복잡하죠. 저희가 공직선거법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자라는 것은 비례성과 소수성을 인정하자라는 취지로 얘기했던 거고, 그 법안이 이제 그 사당이 그러니까 당시에는 사당이 한 거고 여야 사당이 한 거고 지금은 4+1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정의당에서 반발하고 있지만 사실은 속내가 좀 복잡하죠.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어쨌든 큰 양보를 통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라는 거고, 지금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본질은 양당 구조에서 다당 구조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한국 사회의 커다란 진전, 변화, 개혁의 큰 축이 이 다당제로 가는 거죠. 여당은 다당제가 사실은 불편합니다. 야당이 하나일 때가 굉장히 협상도 빠르고 예. 주고받을 수 있는 내용도 간단하죠. 그러나 다당제로 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정당에서 반영해서 법으로 바꿔내자라는 취지에서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고요. 예. 지금 야당은 자유한국당은 비례자유당까지 만들어서 지금 현재 제기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수익을 보겠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그런 얘기까지 페이스북에 쓰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복잡한 상황인데 이것은 결국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선거법, 그다음에 공수처법은 지금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돼 있기 때문에 마냥 뒤로 늦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끈질기게 반대를 한다 하더라도 법상, 그러니까 본회의가 열리게 되면 표결로 갈 수밖에 없고, 그것을 반대한다는 얘기는 곧 예. 감옥 간다는 얘기로 되기 때문에 4+1 협의체 내에서도 지금 저는 협의가 된다고 봅니다. 합의가 돼야 되는데 가장 지금 또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또 석패율제가 등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둘둘 5일 때는 석패율제 도입이 맞지만 예. 250으로 될 경우는 석패율제를 도입하게 될 경우에는 이상한 지역구 의원 250석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그렇게 된 경우에 석패율까지 도입을 한다면 순수 비례대표성, 소위 말하는 소수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분들이 못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진 부활할 수 있는 석패율제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 마치 정의당을 겨냥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면 정의당의 오산이고요. 이것은 국민들이 바라는 선거구제 개편에 부응하고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이 협의 구조에 들어올 수 있도록 개방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정의당이 자꾸 논란을 만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볼상사납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원안 상정 얘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당은 어떻게 볼까요? 뭐 무기명 표결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국당으로서는 어차피 이게 부결될 거기 때문에 해봐도 괜찮다 이런 생각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쪽에 가깝겠죠. 그 심상정 정개특위위원장이 대표 발의해가지고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가 있는 이 안은 아시는 대로 한국당이 몸을 던져가면서 현역 의원 60명 가까이가 검찰의 조사 대상으로 수사 대상으로 오르는 걸 감수해가면서까지 그 반대했던 그런 법안인데 한국당 입장에서는 한국당과 민주당이 합의해가지고 이 법안을 처리할 수 있으면은 한국당의 그 피해가 최소화되는 안으로 처리할 수 있으면은 그건 마다하지 않을 것 같아요. 협상할 의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아직까지 분명한 의사를 보이지 않고 한국당하고 협상하겠다. 한국당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합의안을 만들어서 예. 처리하는 걸 추진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고 원안을 올릴 수 있다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당 입장에서 볼 때는 차선으로서는 원안이 올라갔을 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부결될 가능성이 많죠. 호남 쪽에 민주당이나 바른미래당, 평화당 의원들이 의석이 상실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반대표가 이제 많아져서 그렇게 되면 그게 한국당, 민주당의 합의안 처리보다는 차선이겠지만은 원안이 부결되는 것이 그래도 오히려
4+1의 야합으로 한국당에 일방적으로 의석을 잃는 그런 안을 강행 처리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예. 생각하기 때문에 다만 이제 민주당이 실제로 그런 원안 처리를 표결에 비칠 의사가 있느냐가 관건일 뿐이고 실제 그런 의사가 있다고 하면 한국당으로서 마다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석패율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좀 이제 이게 이 국민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참 낯선 상황이 나오는 게 이 원안을 만드는 것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심상정 정개특위위원장이 대표 발의로 죄송합니다. 올렸는데 민주당이 이 원안을 표결에 붙이자고 하니까 대표 발의한 심상정 대표가 국민 협박하는 거냐 이렇게 나오고 그걸 이제 반대하고 있고 석패율제도 19대 국회 때 심상정 대표가 그 당시 이제 그 당 회의에서 석패율제도는 정치 건물들의 정치 보험용이다. 그러니까 이미 국민 민심을 잃은 정치 건물들이 이 정치 생명을 연명하기 위해서 국회에 계속 남아있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거는 정치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건데 지금 그걸 거꾸로 지금은 예. 심상정 그 정의당이 집착하고 있고 예. 이것 때문에 같은 그 패스트트랙 공조 체제였던 민주당과 정의당이 극단적인 갈등을 빚고 있어서 이게 변수가 되고 있는데 다들 원래대로 국민들에게 공약한 거라면은 그 초심으로 돌아와 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순리적이고 너무 눈에 빤히 보이는 표 계산으로 너무 왔다 갔다 하면서 국민들의 정치 불신이 더 깊어지는 그런 것 같아 보입니다. 예, 정의당에서 계속 원안 상정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시각을 내비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원안이 상정될 시에 부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이 점을 그렇죠. 의식을 하는 것 그렇죠.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민주당에서 먼저 이제 안 될 경우에는 원안으로 상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꺼내지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온 내용인 게 된 것 같은데 실제 민주당은 좀 어떤 속내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기본적으로 누차에 걸쳐서 얘기했지만 헌법 정신을 존중하면서 비례성과 소수성을 반영해야 된다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특히 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석패율제 도입을 주장을 했던 거고 그래서 둘두로 7호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자라는 예. 소수 정당의 의견을 반영한 겁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비례대표를 아예 없애자 10% 의원 정수도 줄이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긋장을 놓고 있으니 협의하고 합의하려면 양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치는 생물과 같아서 둘두로 7호를 했다 하더라도 자유한국당이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 그러면은 대략 50% 그러니까 50명의 비례대표로 해서 250에 50으로 해서 지역구를 최소로 줄이면서 비례성과 소수성을 들어갈 수 있도록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50으로 될 경우에 그러면 이것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정신도 살리면서 순수 비례성도 살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의당에서 주장이 조금 과한 거죠. 이렇게 되면 예. 저희 더불어민주당이나 제2정당은 순수 비례대표로 할 수 있는 분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나오는 이야기가 그래서 숫자를 좀 예. 조정해서 정의당이 조금 양보하고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이것을 선거법을 얘기했을 때 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법을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검찰 개혁을 하자라는 문재인 정부의 정신을 또 한편으로 관철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저희 당의 의석수가 줄어드는 한이 있더라도 공수처법을 처리하자라는 그 정신 때문에 양보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악용하는 것이 지금 자유한국당이고 또 활용하는 것이 정의당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왔을 때 그럼 우리 당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당의 지지자들이나 당원들이 더 이상 어디까지 양보할 거냐? 자유한국당과 정의당과 나머지 야당에게 이런 불만도 나오는 거고 불만 소리가 나옵니다. 저희 예. 당 의원들 안에서도요. 예. 그러면 저희는 공수처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 20대 국회에서 21대로 넘어가면 20대 국회가 한 게 뭐 있냐 도대체. 적어도 19대 때는 선진화법이라도 처리를 했습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20대 국회는 예. 뭐 했냐라는 심판론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인영 원내대표가 기존에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것을 양보의 양보를 거듭하고 있는데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 그러면 책임론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지금 민주당과 정의당, 그러니까 4+1 협의체 내에서
민주당, 정의당 쪽에서 요구하는 수정안대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보다는 원안대로 상정이 되는 게 민주당 측에서 좀 더 유리하기 때문에 한국당과 민주당이 좀 물밑 접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그렇지 시각도 않습니다. 있거든요. 예, 시각이 있을지 모르지만 예. 현실적으로 그런 건 전혀 없고요. 만약에 협상을 해서 부결이 되면 그 책임을 온전하게 더불어민주당이 지게 되기 때문에 예. 그렇게 소위 말하는 비상식적 결론을 내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선거제 관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너무 어렵다는 얘기 많이 말씀하시는데 좀 오늘도 뭐 이인영 원내대표, 심상정 원내대표가 좀 만났으면 좋겠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의사를 표시를 했습니다만 협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부터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들의 등록이 시작이 됩니다. 깜깜이 등록이 되겠죠. 자기가 어디에 어떻게 나오는 상황이 어느 지역구에 나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겠죠. 두 분 처음 정계 진출하실 때 예비후보 등록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느낌하고 지금하고 많이 좀 다르실 텐데 지금 상황까지 벌어져서 그렇다면 내년에 이게 언제까지 확정이 돼야 되잖아요. 예. 계속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 선거운동 하기도 뭐 하잖아요. 어떻습니까? 그래도 선거운동은 하는 거고요. 저희 안산인데 제가 준비하는 지역이 예. 결정적으로 유탄을 맞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어떻게 결정이 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인구수가 조정이 되면 상한선을 기준으로 할 거냐, 하한선을 기준으로 할 거냐, 지금 논의되고 있는 3년 평균치로 할 거냐, 아니면 지금 선관위에서 권고하고 있는 2019년 1월 기준으로 할 거냐, 이제 이것도 지금 계속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늘 정치는 상식 수준으로 간다고 보고 후보들은 또 등록하고 그다음에 선거운동은 하는 거고 또 정치권에서는 협상을 통해서 합의를 하고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냐면 정보가 늘 예전에는 좀 제한된 정보로 국민들이 판단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실시간으로 정보가 유통이 되고 있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무리수를 두는 정당이나 정치인들은 제가 볼 때는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명쾌 어렵기 때문에 저는 뭐 가능한 시간 이미 뭐 늦었습니다. 오늘 사실은 늦었죠. 예비후보 등록을 하기 때문에 어제까지 결론이 났어야 되는데 아마 1월까지도 공전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선거구 획정이 지난 2016년도에도 3월까지 갔는데요. 그렇게까지 하지 않고 1월 안에 좀 결론을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네. 상황을 좀 막아보자 하고 많은 얘기를 했고 논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오늘까지 온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뭐 지난번 20대 국회의원 선거 때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피해를 입은 당사자입니다. 선거일 한 달 전에 좀 전에 있지만 한 달 전에 저희 지역이 통폐합이 됐습니다. 기존에 제 지역이 밀양시 창녕군이었는데 함안군, 의령군하고 이게 4개가 합쳐졌어요. 근데 이 지역에 밀양시 창녕군, 함안군, 의령군이 지역적으로는 2개지만은 현역 의원이 밖에서 활동하는 현역 의원이 저 한 사람밖에 없어가지고 이 4개 시군 다 통합을 반대했기 때문에 다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통합 막아달라고 했고 제가 그래서 저도 반대했기 때문에 반대 운동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상대 지역에 제가 넘어가서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선거운동 하면은 저 사람 겉과 속이 다르네. 겉으로는 반대한다고 그러면서 속으로는 통합할 거 전제로 해가지고 미리 와서 선거운동하네. 그 말 듣기 싫어가지고 제가 확정될 때까지는 한 번도 안 건너갔는데 그 사이에 다른 후보들은 다 건너오고 해가지고 선거운동 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 앞두고 딱 하니까 현역 의원, 재선 의원인데도 그쪽에서는 제 이름 아무도 몰라가지고 결과적으로 제가 한 2.3%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제가 무소속으로 나갔지만은 지게 된 원인 중에 하나인데 그때는 사실은 지금하고도 이게 여건이 다릅니다. 그때는 아시는 것처럼 헌법재판소가 이 비율에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선거구 조정이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지금 우리가 쭉 이야기하고 있듯이 선거법 개정 자체를 가지고 엄청난 충돌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거법 개정 자체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되고 난 뒤에 뭐 지역구를 어느 정도 줄이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간에 많은 이해관계가 달라진 의원들 앞사이에 두고 선거구 획정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지난번 20대 총선보다도 선거구 획정의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상태대로 이 속도대로 가게 되면은 자, 지난번 20대 때는 한 달 전에 됐지만 한 달 전에도 못 될 가능성도 있고 최악의 경우지만은 선거법 처리가 안 되면은 현행 선거법 선거 획구대로
또 선거를 치러야 되는 상황도 올 수가 있지 알겠습니다. 않겠나 하는 생각이 예. 듭니다. 다른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어제 기습적으로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노형민 비서실장이 참모진들에게도 다주택자들은 집을 한 채만 남기고 다 처분을 하라 했으면 좋겠다. 사실 강요는 아니고 권유 사항이기는 했는데 총 지금 해당되는 참모진들이 11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것들이 사실 이 공직사회 내에서 이런 움직임들이 좀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는 반드시 잡겠다라는 의지를 반영하는 거고 청와대가 먼저 솔선수범하겠다라는 실천의 그 방안을 제시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그 주택 교육 복지 이 문제만 해결되면은 대한민국은 완벽한 대한민국이죠. 얼마 전에 이제 문광부에서 그 갤럽하고 여론조사를 했는데 5천 명을 상대로 이제 직접 대면 조사를 했는데 대한민국 국민이어서 자랑스럽다. 대한민국은 행복한 나라다. 이렇게 이제 설문에 응했습니다. 그러나 양극화 문제나 아니면은 그 일자리 문제나 그 불편한 상황에 대해서 몇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부동산 문제는 사실 교육 문제랑도 직결이 되고 온 국민이 다 관심 사항인데 그 투기의 대상이 되는 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청와대의 방침이 이렇게까지 나오는 데는 정말 의지를 표현한 건데 국민들 일부, 정말 극소수 일부에서 부동산을 투기로 보고 재산 증식의 과정으로 보는데 물론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할 수는 없지만 좀 상식선으로 좀 가는 것에 협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국민 여론을 무겁게 받아들였다. 네. 또 지난 11일인가요? 경실련에 그런 지적이 있죠. 재산 65명의 재산을 공개했는데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비판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6개월 내에 이 집을 팔 수 있을까? 고개를 갸우뚱한 분도 있더라고요. 예, 그 정부 정책은 그 수도권 부동산 경기 가격 잡겠다. 그 중에서 서울, 그 중에서도 이제 강남 부동산 잡겠다는 건데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지방 부동산 경기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지방 경제가 파탄되게 된 핵심 원인 중에 하나가 부동산 경기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완전 거꾸로 돼버린 겁니다. 서울 목표로 삼았던 서울이나 또 강남, 수도권 그 부동산은 오히려 더 높아져가지고 경실련 발표대로 하면은 지금 문재인 정부 2년 반 동안에 청와대 그 비서관 이상급 고위 이 공직자들 부동산 자산이 평균 3억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올른 데는 10억 이상 올랐고 10억 이상 올른 데는 계산을 하면은 이 정부 동안에 한 달에 한 3천만 원 이상씩 가만 앉아서 그냥 돈 버는 거예요. 자기 월급 받는 거고 별개로. 이게 가져올 민심 위반이라는 거는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런 이제 고육지책을 내놓는데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야 11명 정도가 해당하니까 6개월 안에 처분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그것도 제대로 팔아야죠. 시장에 내놔야 되지 가까운 사람들한테 이렇게 차명으로 사실상 차명으로 넘긴다 이러면 효과가 없고 그다음에 그렇게 했을 때 정부 각 행정부처의 고위공직자들도 같이 따라 하느냐 그리고 그게 사회 전반에 퍼져가지고 2채 이상 가진 집들, 가진 사람들이 다 한 채만 남겨다 파느냐, 그걸 시장에다 매물로 내놓느냐.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겠지만 사실 저는 냉정하게 볼 때 그것까지는 기대하기 어렵고 어쨌든 정부로서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은 부동산 정책을 끌고 갈 수가 없다. 예. 국민들이 이 정책을 따라오지 않는다. 예. 이걸 느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라도 그렇게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현 전 국회의원, 조혜진 전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